안녕하세요 여러분.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관대학의 송세빈입니다. 오늘 2021년 7월 11일 일요일, 현재 시각은 5시 32분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네. 날씨가 이제 진짜 한여름이네요. 그래서 녹음 속에 선풍기 소리가 들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장이 되겠고, 2장이 딱 하루의 분량인 3개의 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2장의 시작이자 마지막인 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무엇인가? 진보란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이다. 제2장 보이지 않는 식민사관. 22. 문화정치와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 1919년 8월 남대문역, 지금의 서울역에 내린 신임 총독 사이토 마코토는 마차로 옮겨 타자마자 무시무시한 폭발음을 들었다. 그것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국내로 숨어 들어온 조선인 강유구가 던진 영국제 폭탄이었다. 기자와 관리들 10여 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화를 모면한 사이토는 전임자 데라우치의 무단 정치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기 방침이 옳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 폭탄을 던진 이는 65세의 흰옷 입은 노인이었다. 사이토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녹록치 않은 문화 국가임을 알고 있었다. 동양에서 최대 강국이었던 중국을 제외한다면 조선은 수천 년 동안 동양의 1등 국가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중국에 간 조선의 사신은 언제나 다른 나라 사신보다 상석에 앉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조선의 쇠퇴기는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의 50년에 불과했다. 강유구의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보고를 들은 사이토는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꾸는 대신 병력을 3배로 증강한다. 그는 무단정치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문화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본격적인 조선인 유화정책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일선융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총독부 관리의 문관 등용, 일본인과 한국인 간의 차별 철폐, 지방으로의 분임 분권, 재래 문화 및 관습 존중,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 한국인 인재 등용과 문호 개방 등의 시정 방침을 제시했다. 그는 관리와 교원의 제복과 착검을 폐지하고 태형을 없앴으며 일본인으로 한정되었던 보통학교 교장에 한국인을 등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는 동아, 조선, 시대 등 새 신문의 간행을 허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조선인 사상전담 특별고등계 형사를 특고 2배로 증원했고 파출소를 면단위 마을마다 설치했다. 그는 언론 출판의 검열을 대폭 강화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인들을 해임, 투옥했다. 그는 모든 한국 지식인을 친일파와 배일파로 분류했으며 이들에 대한 감시거리를 거의 1대1로 밀착시켰다. 그는 민족 동화 교육의 일환으로 한국어 대신 일본어 사용을 장려했다. 한편 그는 학교 교육에서 일본의 역사와 지리 교과목을 대폭 늘리게 했고 조선인 교육자를 국어, 일어, 상용자와
국어 비상용자로 구분했다. 이렇게 되니 당대에 활동할 수 있었던 언론인과 교육자는 모름지기, 문화정치의 분식 요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사이토가 부임 이후 가장 먼저 한 것은 교육 지침을 만들어 전국에 시달한 일이었다.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신교육 칙어. 먼저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혼, 민족 문화를 잃게 하고 조선인의 조상과 선인의 무위, 무능, 악행을 들춰내어 가르침으로써 조선 청소년들이 부조를 멸시하도록 만들고 결과로 조선 청소년들이 자국의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한 후 그때의 일본 사적, 일본 인물, 일본 문화를 교육하면 동화의 효과가 클 것이다. 이것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이다. 사이토는 중추원 부속기구인 반도사 편찬위원회를 총독부 산하로 복속시키고 이름을 조선사 편찬위원회로 바꾸었다. 그는 조선사 편찬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위원장에 정무총감 사타오카를 임명하고 경성대 교수인 로이타, 미우라 같은 1인 관학자와 이완용, 권중현 등의 7일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했다. 그리고 스에마시나 이마니시 같은 우익학자를 위원으로 이병도, 신석호 등의 조선인 학자를 실무연구진으로 기용했다. 22. 독살미인 김정필과 폭파미인 김현희. 일찍이 3.1운동 이전 시점인 1917년 당대의 신문 매일신보는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이 신문에 연재되는 이광수의 소설 무정 때문이었다. 당대의 독자들은 이광수가 펼치는 신식 연애담에 열광했다. 그래서 신문이 배달되는 시간이 되면 마을 정자나무 같은 데로 모여들었다고 한다. 이광수의 소설 무정 낭독을 듣기 위해서였다. 당대의 천진한 독자들은 선남선녀의 연애담이 나올 때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너나 없이 신식 연애에 대한 허황된 선망이 있었던 것이다. 이광수는 이런 독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이 영악한 작가는 소설의 아무 곳에나 신식 연애담을 무시로 집어넣었다. 이형식과 김선영의 연애는 물론이고 이형식과 박영채의 연애담, 심지어는 자살하려는 박영채를 구하러 평양에 간 이형식으로 하여금 한 기생을 만나게 하고 그녀와 대동강변을 거닐게 하여 둘 사이에 야릇한 연애관계를 설정해 놓기도 했다. 이미 무정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유치하고 저속한 소설로 간주된다. 유치하고 저속한 문학은 시간이 지나면 유치와 저속의 단계를 넘어 괴기스러운 모습을 띠게 된다. 삼각관계라는 진지하고도 심각한 애정의 갈등을 민족 계몽과 새시대 건설이라는 뜬금없는 주제로 일약 승화시키는 이 괴기스러운 소설은 그래서 적잖이 퇴양적인 데다 은밀히 친일적이다. 우리는 왜 이 소설이 일제에 의해 우대받았으며 해방이 되고 나서도 과대평가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3.1운동 이후 이른바 문화정치라는 미명으로 일제의 탄압이 한층 교묘해지자 식민지 언론들은 앞다투어가며 선정적인 연애를 조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 못지않게 왜곡과 과장과 추측이 남발되는 선정적인 기사가 많이 생산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식민지 신문들은 젊은이들의 자살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신식 연애나 치정 관계가 자살의 배경이라도 되는 양 픽션화하는 기사를 남발했다. 이런 일들은 식민지 신문에서 비일비재로 발견된다. 그중 극적인 사례로 1925년 발생한 독살미인 김정필 살인사건을 들 수 있다.
참고로 당시의 한 신문 기사를 읽어보자. 당년 수물이라는 꽃같은 미인이 자기 남편을 독살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이 자길의 경성 복심법원으로 넘어왔는데 그는 김정필이라는 여자이다. 그는 금년 4월에 김호철이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원래 품행이 단정치 못하여 시집 오기 전에 자기의 먼 친척뻘 되는 그 동네 김옥선과 수차례 정을 통한 바가 있다. 1925년 시대일보뿐 아니라 조선과 동아를 비롯한 거의 모든 신문들이 이 살인녀에게 난데없이 미인이라는 칭호를 붙였다. 그리고 신혼 초기의 살인이라는 점과 함께 결혼 전 친척과 통정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기사화했으며 통정 상대역인 친척 남자의 이름까지 밝혔다. 식민지 신문들은 젊은 여인의 성적 번민을 허구화하는가 하면 사진을 실을 때에도 가급적이면 요염하게 보이도록 화면을 만들었다. 놀랍게도 신문마다 특집 기사를 만들어 독살민 김정필을 근황 등과 같은 타이틀로 내보냈다. 이런 식으로 식민지 신문들은 여자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젊은 여자면 무조건 미인이라고 포장하였는데 거기다가 단발이면 단발미인, 양장이면 양장미인이라고 호칭을 붙이곤 했다. 그러다 보니 독살미인이라는 칭호도 나온 것이었다. 이로부터 60년도 더 지난 대한민국에서는 비행기를 폭파했다는 한 여인이 검거된다. 그런데 그녀가 범인인지를 확신할 만한 어떠한 물적 증거도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신문들은 그따위 것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생머리를 늘어뜨린 그녀의 사진을 큼지막히 실었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하기도 했고 얼굴을 실제보다 더 희고 곱게 만들어 찍어내기도 했다. 식민지 시대식으로 이름 붙이자면 폭파미인이라고나 할 수 있으려나. 다시 그로부터 10년 후 대한민국 저널리즘은 새로운 강도를 만들어냈다. 이미혜라는 22세 여성이 흉기로 금품을 갈취하다가 체포된 것이었다. 그녀는 상습범이었다. 그런데 신문마다 얼짱강도 또는 강도얼짱이라는 용어로 특필했다. 그러자 텔레비전까지 덩달아 어느 앵커는 베이지색 상의에 살굽빛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범인은 한눈에 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런 보도가 나가자 언론사 사이트에는 얼굴을 보니 정말 착하게 생겼는데 나중에 출소하며 좋은 쪽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는 식의 동정론이 댓글로 올랐고 어떤 연예 기획사에서는 그녀의 연예계 진출을 돕고 싶다. 우리 기획사와 계약하는 조건으로 변호를 포함한 재반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의 이런 특이한 현상은 이웃나라 일본에까지 보도되었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에는 강도도 젊고 예쁜 여자로 만들어 그것에 스스로 눈이 머는 신드롬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신문이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선정적 속성도 식민지 시대의 유산이라는 것인가. 24. 인형의 집과 장기전. 페미니즘도 사대주의. 인형의 집이 한국에서 초연된 것은 식민지 시대인 1925년의 일이다. 식민지 시대의 여성 지식인들은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을 감상하고 나서 대체로 아래와 같은 소감들을 피력하곤 했다. 저는 노라가 독립된 인간으로 홀로 서기 위해 남편의 결합 요구를 거절하고 집을 나오는 장면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왜 충격을 줬지요? 나는 인형이었네. 나는 인형이었네. 여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인형의 집은 서양 부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변호사 헬마의 부인이자 세 자녀의 어머니로 행복하게 살던 노라는 남편이 병을 얻어 요양하게 되자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서하여 고리대금업자 구로구스타에게 돈을 빌린다. 얼마 후 건강을 찾은 헬마는 재기에 성공하여
은행장에 취임하게 된다. 한편 구로구스타는 마침 그 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헬마가 구로구스타를 해임하려 하자 그는 은행장 아내 노라의 위서 대출을 폭로하겠다고 맞선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며 욕설을 퍼붓는다. 노라는 자신이 이제껏 남편의 인형 같은 존재로 살아왔다고 자각한다. 그녀는 끝내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 집을 나간다. 장기전은 인형의 집보다 최소 50년에서 100년 정도 앞서 나온 한국의 고전소설이다. 엄동설안에 굶주렸던 장기는 아내 까투리와 함께 21마리의 아들, 딸을 데리고 먹이를 찾아 들판에 나섰다. 장기는 땅에 떨어져 있는 붉은 콩 하나를 발견한다. 까투리는 간밤 불길한 꿈 이야기를 하면서 먹지 말라고 충고한다. 또한 그녀는 약간 수상쩍게 보이는 땅을 가리키며 덫이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장기는 아내에게 면박을 주고 콩을 먹으려다가 덜컥 덫에 걸리게 된다. 장기가 죽어가면서 아내에게 한 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과부될 여자에게 장가든 내가 잘못이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가 하지 말고 일부 종사를 지키라는 것이었다. 까투리는 남편의 깃털 하나를 뽑아와 극진히 장례를 치른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문상온 부엉이, 물오리, 갈가마귀 등을 유심히 살핀다. 그녀가 최종적으로 낙점한 상대는 호라비로 사는 장기였다. 그녀는 새 남편과 살면서 아들, 딸 모두 혼인시킨 후 명산대천을 찾아 유람다니다 큰 물에 들어가 조개로 환생한다. 인형의 집은 서구인들에게는 충격적일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서구인들은 인형의 집에 열광했다.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이에 동의하기란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다. 오늘날 한국에는 서구 취향이 과도한 사람이 많다. 이런 경향은 특히 지식인들일수록 더욱 심하다. 나는 장기전이 인형의 집보다 우월한 문학이라고 본다. 일단 장기전은 표현의 세련성을 갖춘 소설이다. 게다가 아주 그럴듯하게 남성의 잘못된 권위를 비판하고 여성의 현명함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남녀 평등이라는 주제 제기에서도 장기전이 더 강렬하다. 만약 인형의 집이 동양이나 아프리카 작가의 것이었다면 어땠을까? 반대로 장기전 같은 소설이 유럽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스칸디나비아 작가로 입센 말고도 동화 작가 안델센이 있다. 내가 보기에 안델센의 우화 역시 그렇게 세계적으로 명성을 낸 문학은 전혀 아니다. 서구 열강이 주체가 된 제국주의는 사실 문화예술에서 더욱 불공정한 위력을 발휘했다. 오늘날 한국인들의 의식은 서구에 대한 선망과 동경의 수준을 넘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서구의 것이면 무조건 굴복하는 관습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식민지 시대부터다. 나는 이것을 개화, 계몽주의의 영향이라고 본다. 정신적, 문화적 오염은 치유되기가 어려워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오래간다. 주지하듯이 페미니즘이란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집을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대등한 능력을 갖추고 대등한 대우를 받으며 남자와 조화롭게 잘 살자는 것이다. 나는 인형의 집에서 제기된 문제는 유럽의 것이지 조선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서양에서 수공업이나 가내공업을 할 때는 여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대등한 대우를 받았다. 그런데 공장공업이 생기자 남자들은 나가 죽도록 일하는데 여자들은 집에서 놀게 되었다. 우리 조선처럼 가정 또는 가족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자는 일도 안 하는 데다 실권도 없어지게 되었다. 여성에 대한 무시와 탄압은 유럽 산업혁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 한편 서구 상류층에서는 충분히 인형이란 말이 나올 법했다. 영화에서 보았듯이 18, 19세기 서양 여자가 외출할 때 옷 입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아니 20세기 전반기까지도 그랬다. 양쪽에서 하녀가 조이고 잡아당기고 모자 쓰고 장갑 끼고 난리법석을 떨며 정말 인형처럼 만들지 않는가.
여자는 부수어질 듯이 차려입고 종종 걸음으로 파티에 간다. 이것은 결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다. 물론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남녀 차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선의 경우 집안일에서는 여자가 정권을 갖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러니 할 일도 많고 보람도 느끼며 그에 상응하는 대우도 받았던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주부는 경제권과 자녀 교육권을 행사한다. 여성을 무시, 억압하면서 과도한 가사를 전담케 한 것은 식민지 시대부터였다. 여자가 공부하는 것은 남자와 대등한 능력을 갖추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활동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여자들이 좋은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상한 풍조가 나타난 것은 식민지 시대부터였다. 오늘날 한국 여대생만큼 외모와 패션에 과도한 관심을 기울이는 나라는 없다. 이런 그릇된 여성관을 노골적으로 부추겼던 것이 식민시대의 통속소설과 언론이었다. 네. 우리는 조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네. 이로써 오늘의 분량을 마쳤습니다. 한 주 잘 지내세요.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